알바 한 명 뽑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퓨처플레이는 저희의 시각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크게 5가지가 되게 큰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흩어지면 동네 가게인데 합치면 GFFG 이길 수 있다. 제주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합치면 전 GFFG 같은 거 10개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중입니다. 앞부분은 약간 퓨처플레이스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F&B를 둘러싼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가 이제 앞부분인 것 같고요. 뒷부분은 제가 그냥 아저씨로서 제주도에 와서 이건 이런 꿈틀거림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CG를 날줄로 잘 엮으면 되게 재밌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라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제주가 엄청나게 수혜를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뭐 뺏어가고 이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류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특히 임팩트를 많이 받은 게 이제 푸드테크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드린 다음에 제주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한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빨리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먹는 거야말로 내 건강에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식주 중에 의는 대충 걸쳐도 크게 내가 뭐 살고 죽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 다음에 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주는 너무 무거워요. 집을 바로 옮기겠어? 이런 결정하기 어렵죠. 근데 식은 내가 바로 먹는 걸 바꿔야 되겠어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는 항상 기회의 씨앗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식음 쪽은 굉장히 황폐해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만큼 더 큰 크기의 기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게 뭘까? 글로벌리 푸드테크 쪽 투자나 이런 동향이 되게 빨리 커지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예 이게 식음을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통계인데 코카콜라 컴퍼니라든가 펩시코라든가 뭐 이런 되게 큰 식음 회사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ESG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푸드 웨이스트 같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콜라 회사의 대표인데 콜라 회사의 CFO인데 음료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 얘기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빈 깡통을 수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ESG 관련된 빈도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특히 제주에 주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우리가 뭐 환경적인 걸 하고 뭔가 오가닉한 걸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게 수사였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굉장히 큰 또 글로벌한 변화를 짚어보자면은 레이버 쇼티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업장을 하시는 분들 뭐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바 한 명 뽑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라던가 뭐 AI라던가 이런 인간이 아닌 도구의 도움을 더 많이 빌리려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식당 자체를 재설계해서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식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ESG가 강조되는 상황이나 정말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거는 푸드테크 쪽의 투자 빈도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코로나가 오히려 극성이던 2021년 1분기, 2분기를 보시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 그 식음을 기업화하고 사업화한 거의 천국은 미국이에요. 북미에서는 보시면 이런 로컬 가게들처럼 보이는 곳도 사실은 프랜차이즈고 그 프랜차이즈가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거대한 자본에 인수돼서 애그리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2018년만 해도 뭐 푸드테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북미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아시아 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유럽 같은 데가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노인의 나라라고 불리고 특히 식음은 되게 보수적이고 안 바뀐다고 했는데 비중으로만 보면 유럽이 되게 커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로만 보면
북미도 성장하고 뭐 아시아도 성장하고 했지만 비중으로 보면 유럽이 약진을 한 걸 보면 이건 정말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지구적으로 하게 됐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 퓨처플레이는 저희의 시각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는 크게 5가지가 되게 큰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변화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준비해 왔고요. 하나하나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컨택트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은 게 당연히 훌륭한 식음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 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과연 사람이 하는 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식음은 사람이 뭔가 크리에이션하고 사람이 프로바이딩하는 영역이라는 믿음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트렌드로 컨택트리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식당에서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면은 이미 뭐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싶어지면 효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사람을 써가지고 이거를 돈을 벌 수가 없는 영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보시면 로봇이 서빙을 하죠. 요즘은 이제 이런 서빙 로봇이 굉장히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흔해진 서빙 로봇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아예 없던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게 됐다. 그 다음에 이 뉴빌리티 같은 경우는 배달 로봇이에요. 그래서 배달도 되게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인데 이렇게 생긴 로봇에 편의점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넣으면 얘가 뿅뿅뿅뿅 자기가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음식을 받을 사람들 앞까지 갑니다. 정말 제주도에서 얘가 막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은 이미 뭐 오토바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잘 배달할 수 있는데 규제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제를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방,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여기 뭐 셰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셰프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로봇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셰프의 크리에이션, 어떤 좋은 레시피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로봇이 할 수 없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셰프라도 똑같은 균일한 온도에 균일한 시간에 프라잉을 완벽하게 똑같이 해서 그 튀김옷의 두께를 똑같이 맞추는 걸 할 수 있냐. 이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이런 리프로덕션의 영역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당연히 능가할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를 손으로 안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왜 식당에 이런 자동화가 필요한지를 유추해 보실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투자한 뭐 컴퍼니 빌딩을 한 퓨처키친이라는 회사인데 로봇이 사람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배달 주문이 오면 로봇이 자동으로 배달 주문을 받고 로봇은 프라잉을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 알바생한테 알람을 줘요. 이제 프라잉을 내가 시작했으니까 너는 프라잉이 끝나면 양념을 끼얹을 준비를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여러 개의 프라잉 머신을 한꺼번에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 개의 주문을 한꺼번에 제어를 해요. 그리고 순서대로 사람의 캐패시티가 있으니까 사람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사람이 양념 끼얹는 작업만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데 보시면 로봇 자체를 이런 뭐 협동 로봇 같은 로봇파를 쓴 게 아니라 완전히 프라잉에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인데 굉장히 저가격이고 공간 차지도 안 하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도 저희가 투자는 하지만 웨이브 라이프스타일 테크 같은 데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이런 되게 헤비한 산업용 로봇파를 쓰는데 그 대신 여기는 범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는 이제 프라잉에 특화된 머신을 만들어서 프라잉 시장을 다 먹겠다. 뭐 이런 접근이 퓨처키친이라면 여기는 아니 식당을 가면 프라잉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한 대의 로봇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유명한 노티드로 굉장히 뜨고 또 투자도 많이 받은 GFFG도 이 회사랑 손을 잡고 주방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보다 더 먼저 이거를 시도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보스턴의 MIT 친구들이 만든 이제 스파이스라는 경우는 로봇의 음식을 좀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로봇이 이렇게 볼푸드라고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익혀가지고 그냥 보울에 담아서 먹는 푸드에 최적화된 로봇이 이렇게 돌면서 조리를 하고 그걸 이렇게 부어주면은 가져가는 식의 주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크닉이라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프로덕트인데 피자 쿠킹 로봇인데 그 로봇 자체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모듈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노동을 해야 돼 혹은 뭔가 사람이 대면을 해야 돼 라는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얼타임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식당 같은 걸 해보시면 겪는 문제가 아까 전에 말한 컨택트리스는 운영의 문제죠. 내가 최소한의 돈을 내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데 이 리얼타임 언더스탠딩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손님이 얼마나 목에 가게를 냈어? 혹은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 이거를 가게 주인분들이 아냐? 고수는 알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오너 셰프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닌데 항상 와 있는 이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뭘 하냐 그러면 손님들하고 농담 떠먹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시간으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AI로 바꿀 수 없냐? 아까 말한 거는 육체 노동을 어떻게 로봇으로 바꿀 수 있냐의 문제라면 이거는 그런 정신 노동을 상권 분석이나 고객 분석을 어떻게 AI로 바꿀 수 있나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투자했던 오픈업이라는 회사, 최근에 핀다라는 그 회사에 인수가 됐는데 여기서는 상권을 낼 때 우리가 상권을 분석할 때 가게를 낼 때 이거를 주먹구구로 하는 게 맞나? 경험으로 하는 게 맞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던가 뭐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던가 버스를 탄다던가 뭐 신용카드를 쓴다던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죠. 그걸 다 애그리게이션을 합니다. 이통사에서도 모으고 지자체에서도 모으고 그걸로 이 가게가 여기에다 네가 이 업종으로 가게를 내면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어. 요거를 분석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충분한 빅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뭐 역세권 이런 데는 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상권인데도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정말 되게 안 좋은 음식을 팔면 당연히 망하겠지만 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 메이아이라는 회사는 조금 더 들어갔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만한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매장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되게 조금씩 먹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는 막 포토월이라고 세워놨는데 거기서 막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라고 해놨는데 정말 그럼 하루에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몇 명이야? 이런 거 분석하고 싶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거를 CCTV는 다 깔려 있잖아요. 그냥 이미 설치된 CCTV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아 너네 가게에 들어온 고객이 동선이 보통 이렇게 돼. 근데 1인당 객단가는 얼마야? 뭐 이런 걸 다 분석해주는 이런 도구들도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렌드는 울트라 퍼스널라이제이션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약간 진짜 제주스럽게 재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이는데 옛날에는 되게 바쁘게 살면서 내가 그냥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 가게에서나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도시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배민에 들어가도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음식이. 옛날에는 그냥 내 오피스 근처에 있는 식당 중에 손님 없는 데 들어가서 그냥 한 끼를 때웠다면은 이제는 여유 있게 마치 정보 검색을 하듯이 브라우징을 해서 음식을 먹거나 내가 직접 해 먹거나 뭐 식재료를 사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더 챙기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헤빗 같은 회사는 완전히 개인화된 푸드의 레시피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푸드 레시피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살을 빼고 싶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거에 알러지가 있어.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거에 알러지는 다 빼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뭐 그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로 이런 음식을 해 드세요. 이런 거를 주는 정보성의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될까요? 그 음식을 직접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하는 셰프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우리 애가 자꾸 살이 쪄. 어떡하지?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키가 작아.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자꾸 배가 나와. 어떡하지? 답이 이혼한다가 아니잖아요. 살을 빼게 해야지. 일단은.
그러려면 먹는 걸 좀 바꿔줘야겠어. 근데 엄마가 신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어떤 음식을 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근데 되게 무거운 짐인 거죠.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AI가 해주면, 그리고 그 식재료까지 배달해주면, 아예 그 음식이 그냥 배달돼 오면, 내가 어떤 식당을 가면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비싸도 그걸 사 먹겠죠. 이 트렌드는 좀 되게 강력하다. 그리고 비보트라고 그 커머스 회사인데 저희가 투자한, 여기는 위에 보시면 제로 웨이스트, 아까 말한 그런 푸드 웨이스트가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로 웨이스트, 버리는 게 없어. 완전히 재생, 재활용되는 그런 용기만 써. 이런 음식만 팔거나, 뭐 공정무역으로 이제 나온 음식만 팔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무역의 식품만 먹겠어라고 내가 결심을 해도 쿠팡에 들어가서 이게 공정무역으로 나온 건지 아닌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큐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시면 뭐 비건 푸드만 팔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 라이프 스타일에 오히려 쇼핑을 맞추는 식의 F&B가 요새 또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진우 원어원 같은 회사는 그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면 이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은 상식화가 됐죠. 근데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세요라는 답을 받았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또 치킨을 시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려면. 근데 이 식이요법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료를 줘야 되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라는 걸 누가 강제로 먹이면 그냥 다른 거 먹기 귀찮으니까 그거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네가 그걸 차려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간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온 식단에 맞춘 음식을 제공하거나 건기식을 팔거나 운동요법을 처방하거나 이런 걸 하는 회사예요.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목표인데 더 건강해지는 게 목표라면 그냥 F&B 자체가 그 건강해지는 처방이 되는 이런 루틴도 저는 되게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렌드는 리퍼 포지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바뀐 게 맞냐 한번 보시면 이런 푸드 앤 비버리지가 서스테이너빌리티 키워드를 되게 많이 요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음식 소비가 되게 많아지고 그것도 가공식품 소비가 되게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기를 먹어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식생활을 해도 지구가 안 망하나? 뭐 이런 키워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코로나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뭐 불법적인 그런 육류 유통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설이 있고, 그런 뭐 조류독감이라던가 이런 F&B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병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결국 현재의 축산업 자체가 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급진적으로 완전히 테크 사이드에서는 이런 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배양육이거든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소를 꼭 키워서 소고기를 먹어야 돼? 소의 세포만 배양해서 소는 없는데 고기만 키우면 안 돼? 이게 배양육이고요. 꼭 고기를 키워야 돼? 꼭 동물성으로 먹어야 돼? 식물 원료에서 고기 맛을 내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식물 기반 합성육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철학은 고기 맛은 고기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인가 좀 애매한데 소 같은 생명 안 만들고 만들 거야. 근데 기존의 배양육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뻘건 근육만 만들거나 지방만 만들거나 이거지, 우리가 아는 이렇게 된 그 진짜 마블링이 잘 된 이런 그 고기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포를 푸드 3D 프린팅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고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성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마블링 된, 누가 봐도 진짜 살아있는 소에서 떼어낸 것 같은 그런 고기를 소 없이 만드는 회사고, 저는 되게 이게 흥미로운데 어떤 분들은 좀 징그럽다고도 얘기하시는데, 원래 이 회사가 포항공대 출신 분들이 만든 회사인데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인공 심장을 만들던, 세포를 배양해서 인공 장기를 만들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사업가적인 발상을 하신 게, 인공 장기가 충분히 R&D를 해서 뭐 승인을 받고 FDA 같은 데 승인을 받고 시장에서 팔아도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면 그런 허가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시장도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배양육 시장으로 뛰어든 회사입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 베이스드로 그럼 이걸 대체해보겠다. 이것도 되게 격렬해요. 왜냐하면 모든 육류를 다 식물로 대체해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마요네즈 계란 들어가죠. 그래서 계란도 대체하고 있고 우유도 대체하고 있고 밀가루 아예 글루텐 프리인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리퍼포지션을 굉장히 격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주가 이 리퍼포지션의 약간 메카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그 미국의 대체육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해초를 가지고 이 대체육을 만든다. 이게 추위하다고 하잖아요. 이 씹을 때 이 식감이 나는 거를 찾다가 해초에서 찾았다. 이 해초의 원산지가 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산 톳을 이용해가지고 고기의 식감을 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체육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재료가 멍빈이거든요. 멍빈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 숙주예요, 숙주. 그러니까 우리는 숙주나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매일 저녁 반찬에 올라오는 게 숙주인데 미국 사람들은 숙주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멍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식재료인데 야, 니네가 다 모르는 멍빈이라는 걸 내가 찾아내가지고 이걸로 고기 질감을 냈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톳이 됐건 숙주가 됐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식물을 먹어왔고 그걸로 뭐 빈대떡같이 약간 고기 같은 질감을 내는 시도도 해왔어요. 뭐 묵도 쓰고 우리는 뭐 두부도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제주에 있는 식재료가 이런 대체육이나 굉장히 새로운 음식으로 리퍼포지션하기 되게 좋은 재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네슬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식재료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블루날루 같은 회사는 좀 더 나아가서 요즘 그 해양 생물의 그 뭐 방사능 오염이라던가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생선도 세포 배양육으로 만들어 보자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로틴 시장인데요. 그 얼터너티브 프로틴 쪽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주는 거 먹자였으면 이제는 내 건강에 맞게 성분을 하나하나를 떼어내가지고 내가 좀 조제해서 먹자. 이런 트렌드가 되게 커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프로틴 시장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뭐 식물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가 지금 화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란이라던가 닭고기라던가 아니면 우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식물성 재료에서 끌어내는가.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사찰 음식 같은 전통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런 뭐 미국 스타트업하고 겨룰 만한 스타트업을 만든 자가 아니라 되게 작은 범위에서도 뭐 제주에 오는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손님들한테 되게 한국식의 하이 프로틴인데 완전 비건인 뭐 음식을 준다. 뭐 이런 게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역이 이제 비버리지인데요. 장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장사야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팔았을 때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낮은데 음료를 곁들였을 때 음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되게 큰 거죠. 네, 그래서 비버리지 시장 되게 주목하는데 이 비버리지 시장에서 굉장히 건강을 챙기게 됐어요. 옛날에는 회식도 되게 많이 했죠. 술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까지 막 알코올을 혼자서 막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건강한 음료에 대한 눈을 되게 많이 떠서 미국에서는 이런 웰니스 드링크가 엄청나게 핫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주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니까 제주는 뭐 워낙 시트러스류, 뭐 오렌지나 뭐 이런 감귤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있고 최근에 뭐 망고도 있고 이런 과일이 되게 잘 자라는데 되게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좋은 대체 음료를 만들 수 있으면 시장이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투자한 사례 중에는 되게 재밌는 사례가 이 페이크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달차라는 원래 차 이름도 달차잖아요.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한테 투자를 받았을 때 차가 돈이 안 된다는 이제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차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팔린다. 왜요?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지 차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조언이 차로 커피를 만드세요.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차의 전문가인데 커피가 팔린다며요. 그러면 차 재료로 커피를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들으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들으셔서 콩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특별한 종류의 콩이에요. 되게 커피 콩 맛이 나는 그냥 우리의 보통 카페인이 없는 콩을 가지고 잘 공정을 만들어서 볶아서 만들었더니 심지어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도 커피 맛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카페인이죠. 저카페인이 아니에요. 카페인이 있는 커피콩에서 카페인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인이 없는 콩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에 수출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임산부용 커피로 포지셔닝을 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게 알코올이죠. 네. 알코올 테크라고 아예 이름이 미국에선 붙어 있고 이 알코올 음료 관련된 시장이 또 되게 많이 커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술이라는 건 정서를 안정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 큰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브루그루라고 저희가 투자한 최근에 이제 하이볼 붐이 있었잖아요. 그 하이볼 시장을 좀 섞어놓은 회사고 여기는 비버리지 애저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하면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먼저 깔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 식당에 그 식당에 맞는 음료가 필요해. 근데 나는 음료를 만들 줄 몰라. 그럼 그냥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제주랑 인연이 되게 큰 게 이 회사가 되게 히트를 친 음료 중에 하나가 숙성도 맥주. 그러니까 그 마트에 보면 숙성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주에서 되게 유명한 그 숙성도 브랜드의 맥주를 만들어서 당연히 숙성도에서는 숙성도 맥주를 파는데 더 재밌는 건 숙성도가 없는 예를 들면 서울 한복판에 강남의 편의점에서도 숙성도 맥주를 파는데 잘 팔려요. 전 이게 제주의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숙성도라고 하면 내가 서울 강남에 진출하는 방법은 서울 강남에 당연히 삼겹살집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겹살 냄새 하나도 안 나도 그 숙성도 브랜드의 맥주를 파는 방법만으로도 숙성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비버리지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좀 하드코어한데 몰레큘러 스프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육으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완전히 화학 공정을 통해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밀을 가지고 뭐 호미를 가지고 뭐 해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화학 공정만 갖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와인도 만들고 사케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스키도 만들었어요. 이게 맛이 좋냐?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막 고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이걸 먹어보고 있지 않은 거는 맛이 별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되게 챌린징한 주제를 던지고 죽어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는 뭐하지만 요즘에 이 알코올 테크 쪽에 제일 각광받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알코올 프리예요. 기존의 알코올 음료를 알코올 프리로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프리 와인 같은 거는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와인의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이 발생하는데 걔를 강제로 빼내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렵고 잘못하면 그냥 포도 주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알코올 프리 음료가 굉장히 뜨고 있다. 이건 맥주 회사처럼 보이고 이건 위스키 회사처럼 보이는데 알코올 프리 음료만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기분 좋게 좋은 식당에서 술 먹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도 안 와요. 근데 와인 한 잔도 음주긴 음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코올 프리 꽤 맛이 좋은 샴페인을 판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택하겠죠. 마침 제주 맥주에서 노알콜 맥주를 냈는데 그게 제가 마셔본 노알콜 맥주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주 맥주가 그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그 제주 맥주의 노알콜 버전을 파는 업장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이제 제주에 자영업하는 분들은 정보가 좀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빅블러인데요. 빅블러 요게 이제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옛날에는 온라인 따로 있고 오프라인 따로 있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없어졌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 다크 키친이라고 센트럴 키친에 대한 니드가 되게 커졌어요. 왜 제주도에도 그런 데 많이 있는데 뭐 서울엔 더 많고 무슨 중국집, 뭐 무슨 곱창집, 무슨 뭐 탕수육집 쫙 있는데 전화번호는 똑같아요. 심지어 전화번호는 다른데 전화 걸어보면 받는 사람 목소리는 똑같아요. 공간은 하나야. 하나의 센트럴 키친에서 이제 다크 키친이라고 부르는 건 보통 지하 3층 같은데 제일 그 임대료가 싼 데에 들어가서 5만 종류를 하는데 마치 다른 브랜드인 것처럼 하는 식당이 이 배달업이 되게 떴을 때 많이 떴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음식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돈 벌려고 뭔가 하나의 식당에서 막 영업만 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런 센트럴 키친을 진짜 잘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 근데 나는 제주도에서 진짜 식당을 잘하고 있다. 그럼 내 식당의 음식을 이 센트럴 키친에 위탁을 하면 이 센트럴 키친에서 생산을 해서 뭐 서울시내 전역에 이걸 깔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 이런 훌륭한 센트럴 키친과의 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RTE라고 하죠. 바로 그냥 즉석조리 식품을 공장에다가 의뢰해서 만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이런 좋은 센트럴 키친에 의탁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볼드하게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있는 훌륭한 식당들이 다 출자를 해서 어떤 센트럴 키친 회사를 만들고 그 센트럴 키친 회사가 그 센트럴 키친을 서울에도 하나 만들고 도쿄에도 만들고 베이징에도 만들고 자카르타에도 만들고 뉴욕에도 만들고 하면 그냥 한 방에 세계 진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진짜 끝내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오늘 자리를 만든 이유고요. 그래서 멀티 브랜드 버추얼 키친이라는 말을 써요. 아예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음 쪽에서는 북미에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라든가 예를 들면 KFC 같은 걸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등등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식음은 미국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왜 이 MBVK라고 불리는 이게 커졌냐를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적은 노동력으로 배달 중심의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으로 적응한 거죠. 이게 제주에 주는 시사점이 전 되게 크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야 돼. 근데 제주도에 시금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뭉쳐. 그래서 그걸 만약에 뭉칠 수 있는 어떤 용자가 나오면 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거 제일 잘하는 데가 슈퍼키친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사실은 그분만큼 중요한 분들은 증폭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증폭기죠. 근데 슈퍼키친이 저는 식음 증폭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거나 서울에 가보신 분 다 계시겠지만 와, 대단하다. 저는 제가 투자를 했지만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파트에는 슈퍼키친이 없겠지라고 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탑티어의 소비 ARPU라고 하죠. 구매력이 높은 아파트 단지,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저인망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잠실에 사는데 잠실에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인정받은 반찬 가게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고객한테는 반찬 가게로 보이는데 사업적으로는 이 반찬 가게가 돌아가는 이유는 센트럴 키친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찬 가게는 어때요? 하나하나의 작은 가게에서 할머님,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손맛이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비위생적인 경우도 많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맨날 똑같은 장아찌만 파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세 마리 토끼를 다 센트럴 키친 형태의 반찬 가게로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티오더 같은 시스템도 있죠. 그 식당에서 요즘 이제 많이 쓰시지만 이 태블릿으로 오더를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블릿으로 오더를 받는 게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섞인, 그러니까 티오더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택트 리스트에 안 넣고 빅블러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게 사람이 부족하고 비대면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태블릿을 쓰게 되면 첫째로 유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남아요. 두 번째로 업셀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되게 오래 쓴 일본의 이자카야 같은 데를 가보면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옛날에는 하이볼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한 잔 더 먹을까 말까 할 때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미마셍하고 손님 종업원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귀찮아, 미안해. 그러니까 안 시켜. 근데 살짝 술도 들어가는데 그냥 하이볼 한 잔 더 먹고 싶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하이볼이 나온다면 시키겠죠. 객단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요새 AI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랑 테이블 오더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한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아, 손님 좀 취하신 것 같은데 알코올이 없는 음료 좀 쉬었다가 가시면 어때요? 그러면 아, 좋지. 얼마야? 특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50%. 그럼 누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업장을 하는 분들이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서빙을 하면서 뭔가 암시를 하잖아요. 이 음식이 좋아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를 AI가 해준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해. 왜냐면 사람의 심리를 빅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의 미래는 그런 내 업장의 어떤 캐피시티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블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이미 쿠팡이츠나 배민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쿠팡이츠를 써보니까 쿠팡 회원은 10% 할인 이런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스냅포라고 여기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여기는 그냥 가게를 오피스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나 뭐 쿠팡 같은 큰 회사를 생각해 보면 탕비실이 있잖아요. 탕비실에는 항상 스낵이 있는데 스낵은 누가 사와요? 막내가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도 이거 이제 하기 싫죠. MZ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외주를 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야 이거 뭐 시다발이를 해가지고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상을 바꿔보면 편의점을 그 오피스에 넣는 개념인데 심지어 선금을 받는 거예요. 과자가 팔리지도 않았는데 안 팔린 과자 값을 먼저 받는 사업 모델이죠. 더군다나 한 발짝 더 나가면 생각해보면 토스 직원들은 무슨 과자를 좋아할까가 실시간 데이터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도 투자했지만 농심도 여기 주주인데 농심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스낵 선물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의 접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체인지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공포심을 느끼고 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뭐 로봇과 AI가 식당을 점령하는데 난 그만둘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래? 그럼 그 뉴웨이브에 올라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앨런 케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접을 수 있는 노트북 개념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컴퓨터는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컴퓨터라고 하면 이따만한 메인프레임이 컴퓨터였던 시대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 1971년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푸드 앤 비버리지 식음이라고 해도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반복한다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식음의 미래 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의 특화에서 제가 찾은 동네 아저씨로서 찾은 5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 5가지가 저는 제주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봐요. 첫째는 전국구다. 둘째는 압도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셋째는 제주도로 오라고 유혹하는 요소가 있다. 네 번째는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이라고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건 합치는데 식음과 숙박까지 넣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식음, 숙이 합쳐졌을 때 굉장한 파괴력을 갖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다음에 이건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멀티 브랜드를 합치려는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제주에도 기회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국구라는 거예요. 식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브랜드와 맛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성수동에 가게를 냈다고 칩시다. 왜 성수동에 가게를 내면 빨리 유명해져요? 성수동에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서울 성수동에 비견할 만한 서울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딨냐? 제주도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돈 내면서 온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좋은 경험을 하려고. 이게 식음에 있어서 축복이다. 여기 보면은 KFC 할아버지가 해녀복을 입고 있고 저기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제주 한정 메뉴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최근에 스타벅스가 제주 한정 메뉴 중에 제일 잘 팔린 거를 전국에 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스타벅스급의 신세계급의 대기업도 제주를 전국구로 실험하기 위한 파일럿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에서 시금을 하는 분들은 왜 이걸 못 써먹냐는 거죠. 그게 자본의 문제일까요? 아이디어나 실행력의 문제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탤런트예요. 보면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셰프가 오너 셰프로서 이렇게 조용히 홍보도 안 하시고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지? 그래서 물어보면 서울은 너무 물가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제가 진짜 제 일에 집중하려면 오히려 제주도가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의외로 단골 손님도 많아요?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건 전 제주도에 엄청난 포텐셜인 것 같고 플러스 이런 식음 재료의 인프라도 되게 뛰어나고 호텔이 그래도 5성급 호텔이 제일 많은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 중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탤런트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식음 관련된 탤런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고 더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점점 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같은 좋은 인프라도 있고요. 대한민국에 국제학교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어도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가한 국제학교는 딱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4개가 제주도에 있고 하나가 송도에 있거든요. 근데 송도는 사실 수도권이니까 이건 그냥 서울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지자체 중에 그것도 80%나 되는 공인된 국제학교를 갖고 있는 인프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푸드앤비버리지에 있어서는 단골 장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관광객들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골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객단가가 높아. 왜냐면 경제 수준이,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는 배후 도시가 있다는 건 저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급 주택단지들이 되게 많이 또 생기고 있어요. 타운하우스들이 늘고 있고. 그러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고령화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사는 곳으로 어디를 선택할까? 제주는 선택지에 항상 탑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부유하고 이런 타운하우스에 살만한 그런 노인 인구가 제주도에 왔을 때 그분들이 매일매일 뭘 할까요? 만난 거 먹으러 다니시겠지. 그것도 F&B에 굉장히 훌륭한 고객들이 생길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침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저랑 저희 가족들이 미국 동부에 여행을 갔는데 일부러 저희가 식음하고 숙박이 결합된 곳만 묵었어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이제 교토에 분점을 내가지고 유명해진 아시아 최초로 이제 교토에 분점을 냈거든요. 에이스 호텔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전 세계에서 식음 숙박을 결합해서 제일 잘하는 곳. 그래서 에이스 호텔 맨하탄하고 에이스 호텔 브루클린에 묵었는데 이게 에이스 호텔 브루클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식음과 숙박의 결합을 아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호텔인데 이게 식당이거든요. As You Are라는 이름의 식당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음을 하러 오는 사람도 호텔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묵어볼까? 여기 보면 호텔 로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카페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잡담하다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식음의 결과로 호텔을 경험하게 하고 나중에 숙박까지 연결돼요. 혹은 저희처럼 숙박하러 오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할인도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여기 식음을 가게 돼요. 그래서 식음 숙박이 이렇게 맞물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엄청나게 힙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주는 무조건 오면 묵어야 되잖아요. 펜션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주도에 이 식음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가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시도하는 분들 몇 명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닌가? 아니면 글로벌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여행 가서 되게 많이 먹었던 블랙시드 베이글이라는 베이글 집인데 굉장히 힙한 베이글 집인데 블랙시드 베이글은 항상 뉴욕에 있는 에이스 호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뭐 이렇게 뷔페처럼 먹고 이거는 촌스러운 거고, 야 뉴욕에 네가 왔으면 에이스 호텔에 묵는 정도면 아침은 베이글로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블랙시드 베이글의 힙함과 에이스 호텔의 힙한 정도가 되게 비슷해. 강자들끼리 만났어. 그러니까 저 블랙시드 베이글은 여기만 분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 전역에 있는데 그 에이스 호텔 덕분에 블랙시드 베이글의 그 홍보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식음숙이 합쳐진 게 굉장히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더 버블하고 이거는 그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호텔인데 테마가 락이에요. 음악이에요, 음악. 페네이 스테디움이라고 보스턴에 유명한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콘서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페네이 스테디움 바로 앞에 이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LP들이 있는데 어떤 LP든 집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만큼 LP를 집어가서 호텔 방마다 턴테이블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들으면서 놀아. 이런 거고 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식당이에요. 로비 바로 옆이 식당이에요. 여기 스모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일식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보스턴에서 일식집이면 되게 힙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리고 아침밥은 여기서 그냥 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텔의 식음숙 컨셉을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서로 끌어올리는 트렌드가 되게 큰데 와 이거 제주에서 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그리게이터인데 최근에 이제 푸드업계의 가장 큰 사건이 저는 GFFG가 알토스 투자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토스는 약간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마이다스의 손 같은 그러니까 배민도 투자했고 쿠팡도 했고 뭐 토스도 했고 우리가 아는 유니콘들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한 회사라 알토스가 투자하면 알토스가 여기가 유니콘이 될 거라고 보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는데 식음은 보통 푸드 브랜드는 유니콘이 될 수 없어. VC가 투자할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GFFG가 했다. 그래서 보면은 GFFG가 뭘 했냐. 노티드로 유명하죠. 근데 GFFG 이퀄 노티드는 아닌 거예요. 이진문 대표님이 10년 동안 빡세게 이 스노우볼을 굴리셔가지고
다운타우너, 뭐 리틀렉, 호족반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고 그 중에 그 10년의 노하우와 에너지와 시행착오로 노티드를 띄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그냥 한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LVMH 우리가 알고 있는 LVMH는 루이비통, 디올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럭셔리 시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술을 포함해서 다 갖고 있죠. 유명한 로레알은 뷰티 관련된 거 다 갖고 있고 심지어 디젤 같은 그런 패션 브랜드까지 갖고 있어요. 예뻐지는 건 다 갖고 있어. 여기는 비싼 건 다 갖고 있고 예뻐지는 건 다 갖고 있고 펩시코는 뱃속에 들어가는 건 다 갖고 있고 코카콜라가 펩시코보다 시총이 더 작아요. 우리가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보다 더 잘 팔리는 건 맞는데 회사로서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코카콜라는 왜냐면 액체만 팔거든. 네, 거의 다 코카콜라도 이렇게 애그리게이터지만 얘는 액체에 집중 있고 얘는 액체, 고체 다 집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흩어지면 동네 가게인데 합치면 GFFG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도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합치면 전 GFFG 같은 거 10개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 동네 아저씨의 얘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